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국민의힘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모두 험지 출마가 화두가 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도 지도부 또 친윤계, 중진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인 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를 놓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분분했었는데 인 위원장이 오늘 이런 발언을 한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그동안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던진 아젠다들이 굉장히 좀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통합, 희생, 그리고 청년과 미래라는 아젠다를 던지면서 많은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는데 특히 이제 희생적이라는 면에서 당내 중진들을 향해서 험지 출마 내지는 좀 용태를 좀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뭐 그 전부터도 뭐 대통령실과 좀 이심전심 교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본인의 말이 뭐 당장 좀 실행에 좀 안 움직이니까. 드디어 이제 칼집에 있는 칼을 좀 뽑아서 좀 더 본인의 발언에 좀 무게를 좀 싣고 중진들의 좀 용태나 험지 출마를 좀 몰아붙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점이 인 위원장이 12월 달까지 좀 결단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런 메시지를 공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중진들이나 지도부 또 친윤 의원들이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반응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중진들이 굉장히 많이 좀 그 고민과 부담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입장에 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의 희생으로 당에 도움이 된다면은 진짜 미랄이 되겠다 이런 어떤 의지는 다들 갖고 계신데 이제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본인이 험지 출마를 해서 과연 당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은 이제 당에 도움이 되려면은 이겨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시기가 어떤 시기가 좋겠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즉각 뭐 이렇게 혁신위원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반응이 안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혁신위원회의 임기가 12월 말이니까 그때까지 아마 이제 최종적인 어떤 반응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시지도 이뇨한 위원장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압박을 받고 있는 지도부나 중진 의원, 친윤 의원들이 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중진 용퇴, 험지 출마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 교환이 용산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험지 출마 용퇴하라. 또 심지어는 매를 때려서라도 우유를 먹이겠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거의 거부 수준에 가깝죠.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은 새가시 여원산악회 끌고 90대 이상 버스 동원해서 한 4,000명 몰아서 하고 또 오늘도 신안간정에서 지역구 벗어날 생각 없다. 또 이 김기현 대표는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급발진이라는 거는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는 게 이게 충돌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박아서 이제 그러면 누가 충돌하느냐? 험지 출마하고 용퇴하라고 압박받는 소위 중진 원로들하고 인요한 혁신위원회하고 충돌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가 돼가는 과정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저는 혁신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칼을 뽑았으면 이 칼이 정말 대단한 칼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당금 이렇게 조그만 거 뽑아 놓으면 아예 칼집에 놔두는 게 더 낫잖아요. 저게 정말 대통령하고 뜻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다가 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이 혁신의 열차는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수순을 따라서 정리돼야 되는데 타협과 합의 뭐 이런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가기는 어렵다. 저는 크게 충돌할 거고 파열음이 적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 또 장제원 의원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홍석준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장제원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원 산악회 90대가 넘는 버스를 동원한 것 거기에 이어서 SNS 그러니까 유튜브에 교회 간증 영상을 올렸는데 권력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눈치 안 보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송재 의원님께서는 이게 지역구를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그 현재는 장제원 위원장이 지역구에서 이제 벗어날 뭐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원산악회가 이제 92대로 한 뭐 4,200명이 네. 갔다고 하는데 사실 저 정도 규모를 사실 동원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 정도 규모를 동원하려면 사실은 뭐 어제 오늘 뭐 1주, 2주 전에 행사가 계획된 건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저 정도 규모는 뭐 몇 달 전에 이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마치 혁신위원장이 뭐 용태 내지는 험지 출마를 이야기를 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는 뭐 시간적으로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장제원 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가 이런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현 대표 얘기도 해주셨는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일부 혁신위원을 향해서 급발진하지 말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오늘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보도되고 번복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총선은 종합예술이다. 지도부가 총선을 잘 지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급발진하지 말라.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보도되고 번복되는 것. 이거는 아마도 혁신이 조기 해체설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지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의 김연경 혁신위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조기 해체를 하겠지만 네. 저희는 지금 혁신위원회가 들어와서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던 패배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걷어내고 당의 어떤 좋은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표가 혁신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단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은 이제 종합예술이라 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요소 그리고 시기를 어떻게 뭐 조율하느냐에 따라가서 이제 그 효과가 뭐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수면 아래로 떨어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용태 카드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뭐 이렇게 지휘를 당 대표가 하겠다, 당 지도부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 면에서는 혁신위원회 지금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젊고 여성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순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때로는 좀 조율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일부 혁신위원들이 급발진하지 말라, 당의 기강을 흔들지 말라, 또 총선은 종합예술이다, 지도부가 총선 잘 지휘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배경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혁신위를 출범할 때 전제가 비대위가 아니잖아요. 혁신위를 출범시켰다는 거는 지도부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혁신위가 하는 행태는 비대위 수준이잖아요. 뭐 심지어 김기현 대표의 이제 용퇴, 중진 원로들의 험지 출마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로서는 이건 애초에 약속하고도 다르네. 이거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 아니야 밖에. 그러니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총선은 대표가 지휘한다. 분명히 못 박은 거죠. 이 체제를 유지하는 거지 김기현 대표가 나가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꾸려지는 일은 없다. 그리고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이 공천 출마자들이 구색이 잘 갖춰져야 되는 거지. 뭐 초선, 뭐 재선, 삼선 이런 중진 원로부터 신영입 인사, 물론 뭐 청와대 출신들 뭐 이렇게 다 갖춰져서 하는 거지. 혁신이 말대로 그냥 물러나는데 물러나고 거기 새로운 인재가 들어왔다고 해서 네. 총선 체제가 완성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걸 강조한 걸로 보고
여기서 실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인용환 위원장의 이 말의 맥락을 보면 우유를 안 먹이면 먹이겠다고 하잖아요. 강제로라도 먹이겠다. 또 심지어 이제 나가서 매를 때려서라도 먹이겠다. 이 말은 지금 중진 당에 그래도 그 헌신해온 중진 원로들을 혁신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혁신의 대상이고 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심지어 죄인 취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중진 원로가 내가 지금까지 당에 십수년을 희생했는데 죄인 취급받으면서 나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 그 혁신위에다 대고 하려면 좀 똑바로 대의 명분 길을 좀 터놓고 혁신의 동력이 돼서 나가라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대표가 초로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인유한 위원장이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에게 카펫을 깔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앞으로 1, 2주 사이에 정리가 되고 비대위원장을 한 장관이 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제가 뭐 배경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네. 않고, 근데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 이번에 총선 출마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비대위원장을 한다?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하려면 총선 지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공천이라든지 이런 총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오더라도 사실은 이 정치에 대해서 총선 지휘에 대해서 사실은 경험과 이런 어떤 데서 알지 못하고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만든다 이건 완전히 넌센스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혹은 또 뭐 그 중진 출마를 이제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카펫을 까는 거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상상력이 좀 지나치게 발휘된 것 같고 다만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한동훈 장관의 일종의 정치 대비를 사전에 좀 저지하는 효과는 있겠죠. 한동훈 장관이 정치로 나오려면 매스컴 주목을 받으려고 할 테고 그러면 무슨 비대위원장 이런 급으로 오고 싶어 하니 이런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한동훈 뭐 이제 맞겠냐 비대위원장 안 할 거다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하는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세력 플러스 뭐 중도 이렇게 치르려고 할 텐데 상식적으로도 한동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비춰지잖아요. 꼭 그렇게 수를 두겠나? 보다 비대위원장은 좀 비윤석열 색채로 하지 않을까 하더라도 또 비대위원장까지 가기에는 김대현 대표 체제의 붕괴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붕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는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모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을 주장한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주말에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물병이 있다면 뭐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거친 발언들을 최근에 좀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네. 선거라는 게 이제 말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영길 대표로서는 작심을 하고 저격을 한다면 누굴 저격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이라고 좀 봐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긴 그렇잖아요. 그럼 한동훈 장관을 저격함으로써 소위 존재감도 좀 과시하고 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 폭탄을 던지는 효과도 크게 하고 그럼 말을 하면 또 어떻게 할까?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계속 그동안 답변하는 걸 보면 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하니 송영길 대표로서야 아니면 대놓고 어린아이들이 왜 태어나면 욕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대놓고 좀 한번 쉬운 말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작심해서 쏟아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좀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엄청나게 후퇴시킨 마치 이승만 정권의 어떤 고무신 어떤 사건처럼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구속 지금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의원 지금 수십 명도 관련해서 지금 줄줄이 앞으로 이제 수사에 있던 대상으로 지금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분이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5선,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하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을 아무리 믿다고 하더라도 어린 놈 무슨 새끼 뭐 물병을 던지고 그런 각종 어떤 욕설을 한다? 저는 이건 정말 개별 일반인들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중이 과거에 컸던 사람이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한 일이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물론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의 지금 입장이 정말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는 볼 때는 그럴수록 정신을 저는 차려야 되는데 그런데 더 과학인 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 때리기 지금 릴레이식으로 하고 있죠. 탈당했다가 복당한 민영배 의원도 뭐 페이스북에 그런 욕설을 하고 또 의원회관에서 또 뭐 또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유승주 의원도 또 이야기를 하고 유승주 의원은 뭐 반사가 어떤 글을 올렸지만 또 대통령과 본회의에서 악수를 거부했던 그리고 그만두셔야죠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김용민 의원도 또 막 하고 왔는데 과연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이런 어떤 태도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이 때리기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에도 다음 총선에 결코 이롭지 않은 그런 결과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비명계와 친명계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향 안동에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송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에 무슨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뭐 친명이든 비명이든 뭐 안동을 가든 건 험지에 이재명 대표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는 건 아니고 이원욱 의원이 이제 뜬금없이 이제 안동 이야기를 해서 전 이건 좀 격이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있죠. 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과반 가까이 먹었고 지금도 가장 파괴력 있는 차기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국민적 인기가 있고 그럼 이 대표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는데 활용할 거냐 쓸 거냐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으로 유세를 돌려야 될 텐데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게 비례가 좋은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좀 쉬운 지역구가 좋은지 아니면 종전에 정치 1번지인 종로 같은 거를 선택해서 국민적 관심을 거기에 모으게 할 건지 저는 이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험지에 출마해달라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많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당의 원로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중진들의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앞으로 중진들의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뭐 불출마 이런 얘기가 더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게 당의 사정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혁신위는 뭐 얼마든지 험지 출마하라, 출마하지 말라, 3선 제한하자 이런 말 할 수 있죠. 저는 혁신위는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혁신위의 제안이 당에 와서 아젠다로 채택을 되고 이게 당헌 당규로 자리 잡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험지 출마는 사실은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용태하고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용태하라보다 더 지독한 말이 험지 출마예요. 모르는 데 가서 그게 선거 되겠습니까? 선거 안 해본 사람 이야기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다선 의원에 대해서 거르는 장치가 사실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위 20%에 지금 20에서 30% 감산하겠다고 하는데 한 20에서 30% 경선에서 감산해버리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위 20%에 우리 해보면 대체적으로 다선 의원이 많이 들어가요. 초선 재선보다. 그런 소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다선 중진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맞지. 그 누구를 찍어서 3, 4선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나오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세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홍 의원님께서는 네. 민주당에서도 중진들의 어떤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 또 이재명 대표의 또 험지 출마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현실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 이야기 나오면 대역죄인으로 몰립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 왜 송영길 대표였던 지역구에 갔습니까? 결국 이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방탄으로 거기 갔는데 어렵게 방탄 자리를 했는데 험지 출마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적 리스크에 고스란히 이제 노출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원욱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이원욱 의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은 제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자꾸 이제 명분을 이제 쌓는다고 보고 지금 총선 때마다 항상 이런 다선 의원들의 용태라든지 뭐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만은 지금 저희 당은 이제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분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어떤 혁신의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고 정책 아젠다도 굉장히 지금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온통 정치적 총공세를 통해서 탄핵, 국정조사 그리고 5개 의석수를 앞세운 어떤 입법 강행 처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내년 총선에 지금 현재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데 과연 어떤 정당의 선택이 내년 총선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까 이런 것은 역대 선거를 한번 대륙해 보면 결코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정당이 결코 국민들로부터 저는 선택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번 주에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대장동 백현동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 백현동이나 대장동 의혹 사건은 자료도 워낙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재판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만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심지어는 내년 총선 이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법원의 판단이고 또 선고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 나온다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대장동 백현동하고 분리해서 이 위중교사 사건을 다루겠다는 것은 법원은 아마 우리 이재명 대표는 개인 방어권 차원에서 좀 네. 병합 심리해달라 그랬는데 법원은 두 사건의 성격이 다르니까 분리해서 하겠다. 그 분리가 사실은 1심 재판 선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 분리하겠다. 법원이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갈 거고 또 이재명 대표나 당으로서는 법원의 선고에 관계없이 쭉 갈 길을 이제 가는 거죠. 네. 예. 법원에서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갈 길 갈 것이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금 재판이 너무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지금 1심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벌써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제 유전교사 문제는 일단은 분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검사 사칭 문제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나올 때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당했다, 나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된 이야기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돼서 공직선거법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운전기사였던 김진성 씨를 해요를 해서 위정교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내가 그때 당시에 위정교사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통화했던 녹취록이 지금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어떤 정인 증거가 있는 그런 것이고 지난번에 체포영장 할 때도 영장 그 실질심사 판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소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거라면 뭐 별로 할 것 없이 심플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특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서 너무 지금 늘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새로 지금 대법원장이 되시면 다시 한번 재정립을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면서 최대 일주일에 3번까지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총선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았는데 비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총선 준비가 좀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일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니 지금 3번 나가잖아요. 사실 병합 심리를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세 번을 나가면 일단 개인적으로 그 재판에 대해서 자기의 방어권을 네.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병합 심리를 해달라는데 분리를 이제 해서 사실은 좀 방어권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타격을 좀 입은 거고 병합 심리를 해서 일주일에 3번 나가서 당무에 지장이 있다 이거는 당 대표가 일일이 무슨 워드 치고 당무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무슨 사무부총장이나 네. 조직국장이 당무에 지장이 있다 하는 거는 뭐 이해될 수 있지만 당 대표는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무에 또 인재 영입에 뭐 혼선을 초래할 만큼 그것이 과부담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는 거는 영장을 집행할 만큼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될 만큼 이 위증교사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 그렇게 더 수사할 게 없다. 충분히 뭐 빤한 내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한 거지. 이게 마치 1심 선고가 빨라지고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다. 다만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거꾸로 법원에 대한 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냥 따라서 하겠다는 거고 네. 제가 아까 민주당 갈 길을 간다 했던 것은 뭐 당무를 대표로서 의사결정을 하든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중지를 모은다든가 전국적으로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또 재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당신께서 좀 피곤하고 힘드시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못할 만큼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힘들긴 하겠지만 정상적인 당무 수행과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게 선거법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이제 유증교사인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 이제 더 있습니다. 쌍방울 건하고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그 1억 5천 이제 후원 쪼개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게 수원지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차장 검사를 지금 현재 탄핵을 시도를 했고 다시 11월 30일 날 아마 할 겁니다. 저는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그리고 인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지만 지금 당 지도부 그리고 당 사무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친명일색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기계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무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많이 받아도 돌아간다.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화처럼 어떤 돌아가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아마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신당을 창당하면 합류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다. 심지어 친윤계 의원들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이 부분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앞으로 향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추진한 신당, 저는 현재까지는 신당의 가능성도 좀 희박하다 봅니다. 그런데 신당이 됐을 때 과연 거기에 가는 것은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보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 특히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부분이 도움이 지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특히 최근에 조금 이준석 대표 말이 지금 바뀌었는데 접촉은 했는데 그게 신당 합류를 전제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잘 아신 것처럼 전 대표까지 네. 한 이제 사람으로서 인적 네트워크는 굉장히 폭넓게 있기 때문에 저런 이유로 접촉을 했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비명계 일부 의원들 접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최근에 비명계 일각에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모임을 출범을 하면서 이 모임이 결국에는 민주당과 떨어져 나가는 어떤 하나의 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당내에 있는 하나의 어떤 개파 모임 정도에 그칠 것이냐 송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과 상식이 이제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 김종민 의원, 네. 이상민 의원, 윤영찬 의원 이렇게 5분이 했는데 일종의 이 5분은 비주류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무슨 서로가 무슨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안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의논도 하고 이런 상대인데 네. 다만 지도부하고 노선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노선 투쟁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도 보고 또 민주정당이라면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스파클링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갈등이 잘 관리돼서 응집력을 더 세게 하고 힘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또 이 5분이 거꾸로 네. 상당히 고맙고 소중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 중에 이탈해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들면 갈 거다. 아유 저는 뭐 그거는 너무 억측이고 그거는 뭐 너무 나가도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은 비대위원장을 제 기억에라도 다음 날 뒤통수 칠 거기 때문에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신당은 반드시 창당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